처음 소음을 들은 건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다. 새벽 1시가 막 지났을 무렵 천장 너머로 물소리가 흘러내렸다. 마치 누군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였다. 나는 그저 아파트 배관의 특성이려니 생각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의뢰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처음 듣는 소리에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래서 그날 밤은 그냥 넘어갔다. 베개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의 나라로 빠져들려 애썼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같은 시간,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새벽 1시가 되면 윗집은 깨어났다. 물소리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무거운 걸 바닥에 끄는 듯한 소리, 둔탁하게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 때로는 작은 물건들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까지. 밤의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마치 모스 부호처럼 규칙적이면서도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40대 중반의 독신 여성이다. 혼자 산 지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자유롭다는 것,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한 밤이 보장될 때의 이야기였다. 매일 아침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내게 새벽의 잠은 황금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깎여나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거울 속 내 얼굴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2주일이 지나자 회의실에서 상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도중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한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다. 내 일상이, 내 삶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던 그날을 나는 기억한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듯 부드럽고 다정하게 내 호소를 들어주었다. 층간소음은 참 민감한 문제라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직접 방문해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밤들이 끝나는구나. 이제 다시 평화로운 잠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다. 이틀 뒤 다시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는 달랐다. 그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말끝마다 묘한 난처함이 배어 있었다. 윗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고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도 했지만 모두 허공에 메아리치듯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그는 등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투에는 이미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에도 소음은 계속됐다. 물소리, 끄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들이 천장을 타고 내려왔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다. 저 위에는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다. 숨쉬고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낮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 출근하는 모습도 귀가하는 모습도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다. 마치 해가 뜨면 증발해버리고 달이 뜨면 다시 나타나는 유령 같았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그곳은 유령이 사는 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새벽의 피로는 이성적 사고마저 흐릿하게 만들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관리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이번에는 여자 직원이 받았다. 그녀는 등기 우편이 수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체통에 그대로 돌아왔다고.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에는 이미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함께 올라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여자 직원은 잠깐의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원인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고. 감정이 격해지면 자칫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겨달라고.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자 직원도 관리소장도 심지어 경비원까지 나섰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문을 두드려도 침묵만 돌아오고 전화를 걸어도 벨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문 너머로 희미한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문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그 집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기로 결심한 것처럼 모든 소통의 창구를 굳게 닫아 걸어버린 것 같았다. 회사에서 나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래처에 보낼 중요한 서류에서 단순한 오타를 발견하지 못해 팀장에게 호되게 질책을 들었다. 회의 시간을 착각해서 모두를 기다리게 만들었고 점심시간에는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고개가 떨어질 뻔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나는 최근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만 대답했다. 그들은 약국에서 수면제라도 사 먹으라고 조언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수면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내 몸이 아니라 저 천장 너머에 있다는 것을. 밤마다 나는 천장을 응시했다. 물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긴 빗자루를 들고 천장을 쿵쿵 쳤다.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하지만 그것은 허공에 던지는 메시지와 다름없었다. 윗집 사람은 내가 보내는 신호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변함없이 자신의 리듬대로 움직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용해졌고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다. 다시 잠들기까지는 최소한 1시간, 어떤 날은 그 이상이 걸렸다. 그렇게 아침이 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하루를 버티고 밤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다. 나는 윗집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주말을 이용해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윗집 현관문을 주시했다.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나가는 척하며 복도에 서 있기도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고 지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 우편물은 문 앞에 점점 더 쌓여갔다. 신문과 전단지들이 무더기로 방치되어 있었고 택배 박스들이 그 위에 덧붙여졌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같았다. 아니,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는 오직 쌓여가는 우편물뿐이었다. 이상했다. 너무나 이상했다. 분명 밤마다 소음이 들린다. 누군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낮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마치 두 개의 평행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하나는 낮의 세계로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다른 하나는 밤의 세계로 누군가 깨어나 움직인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윗집에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독거노인이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상상하기 싫은 더 끔찍한 무언가가. 세 번째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목소리에 다급함을 숨기지 못했다. 처음 통화했던 그 중년 남자가 받았고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 층간소음 건으로 여러 번 연락 주신 분이시죠?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나는 말했다. 윗집에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우편물이 한 달 넘게 쌓여 있고 아무도 출입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혹시 모르니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저희도 정말 난감합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여러 번 방문했지만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강제로 문을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나는 반박했다. 그러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하는데 이대로 참고 살라는 거냐고. 그는 또 한숨을 쉬며 말했다. 층간소음 중재위원회 같은 걸 신청해 보시라고. 법적 절차를 밟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중재위원회고 뭐고 그런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당장 오늘 밤, 내일 밤을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 답답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고 규정과 절차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직접 올라가기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새벽 1시 어김없이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 기능을 켜두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서웠다. 무엇이 무서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한층 위에 도착했다. 불과 몇 미터 높이의 차이지만 마치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모든 것이 음산하고 불길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윗집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윗집 문 앞에 섰다. 쌓여있는 우편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았다. 먼지가 앉아있고 어떤 것들은 이미 변색되어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맑은 소리가 문 안쪽으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침묵. 나는 다시 눌렀다. 딩동, 딩동.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처음에는 정중하게, 그러다 점점 세게. 쿵쿵쿵. 문이 떨릴 정도로 세게 쳤다. 안에 누구 안 계세요? 하고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쳤다. 옆집 불빛이 켜지는 게 보였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계속 문을 두드렸다. 손이 아플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합시다. 조용히 해달라고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였다. 분명히 명확하게 들렸다. 누군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나는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댔다. 물소리가 계속됐고 그 뒤로 다른 소리들도 섞여 들렸다. 무언가 바닥을 끄는 소리,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 무거운 것을 옮기는 듯한 소리.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하고 나는 외쳤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냥 이야기만 하면 돼요. 제발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물소리만 끊임없이 흘렀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1달 넘게 참았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모든 정상적인 절차를 다 따랐다. 그런데 결과는 없었다. 내 일상은 무너져 내렸다. 회사에서의 평판은 바닥을 쳤다. 건강은 악화됐다. 이 모든 게 저 문 너머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다. 발로 문을 찼다. 쿵쿵. 문틀이 흔들렸다. 여는 게 좋을 거예요 하고 나는 위협하듯 말했다.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안에서 뭐 하시는지 다 신고할 거라고요. 혹시 불법적인 일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다. 물소리가 멈췄다. 갑작스러운 정적.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뭔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정말로 일어났다.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천천히, 매우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그리고 문이 조금, 아주 조금만 열렸다. 틈 사이로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다. 남자였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남자.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완전히 무표정했다. 아니, 무표정이라기보다는 텅 빈 것 같았다. 마치 인형의 얼굴처럼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네 하고 남자가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다. 기계음처럼 들렸다. 나는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 남자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무서움과 연민이 뒤섞인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왔어요. 매일 밤 새벽에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기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물소리랑 뭔가 끄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정말 힘들어요. 이해해주세요.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몸은 야위어 있었다. 옷은 낡고 더러웠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떡져 있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시선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적대감도 미안함도 당황함도 그 어떤 감정도.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고 남자가 마침내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철컥 자물쇠가 다시 잠기는 소리. 나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뭔가 잘못됐다. 이상했다. 남자의 태도, 목소리, 표정, 모든 게 마치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 같았다. 인간미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내려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그 남자의 빈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 공허한 시선이 나를 쳐다보던 순간이. 그날 밤은 조용했다. 놀랍게도 처음으로 새벽에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물소리도 끄는 소리도 쿵쿵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내가 원하던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며 소리를 기다렸다. 혹시 들려오지 않을까 익숙해진 그 소리들이. 새벽 2시, 3시, 4시가 지나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완벽한 침묵만 있었다.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 날이 밝았고 나는 몽롱한 정신으로 회사에 갔다. 동료가 물었다. 층간소음 해결됐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냐고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걸. 그날 밤도 조용했다. 그 다음 날도.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윗집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나는 제대로 잠을 자기 시작했고 컨디션이 회복됐고 회사에서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물소리도 샤워하는 소리도 사람이 산다는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윗집이 완전히 비어버린 것 같았다. 주말에 나는 슬쩍 윗집 앞을 지나쳤다. 우편물이 여전히 쌓여 있었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 일주일치 신문과 각종 전단지들이 무더기로 방치되어 있었다. 불안이 엄습했다. 혹시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새벽에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문을 차던 게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까? 이미 힘들었던 사람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저 내 권리를 찾으려 했을 뿐인데, 잠을 자고 싶었을 뿐인데. 관리사무소에 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가 받았다. 나는 윗집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이사를 간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확인해달라고. 젊은 남자는 친절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저녁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같은 젊은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약간 달라져 있었다. 당황한 것 같았고 불안한 것 같았다. 윗집 확인했는데요 하고 그가 말했다. 역시 아무도 나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 앞에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무엇이 발견됐는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문고리에 끈이 묶여 있었다고. 빨래줄 같은 하얀 끈이 안쪽에서 묶여 있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끈? 문고리에 묶인 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젊은 남자도 같은 걸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극단적 선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남자가, 혹시 그 남자가. 내 손이 떨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윗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문고리를 봤다. 정말로 끈이 묶여 있었다. 흰색 빨래줄 같은 끈이 안쪽에서 묶여 있어서 밖에서는 풀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주먹이 아플 정도로 세게 쳤다. 안 계세요 하고 소리쳤다. 괜찮으세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딩동딩동딩동 귀가 아플 정도로 계속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도 움직임도 아무것도.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다. 상황을 급하게 설명했다. 상담원은 침착하게 주소를 물었고 곧 출동하겠다고 했다. 나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이게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았다. 새벽에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문을 찾던 게 혹시 그게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까? 이미 힘들었던 사람에게 나는 또 다른 고통을 안긴 건 아닐까?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경찰도 함께 왔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올라왔다. 순식간에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경찰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묶인 끈 때문에 쉽지 않았다. 결국 어깨로 몇 번 들이받아 문을 부숴야 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누군가 불을 켰다. 그리고 곧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기요, 빨리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 것을 들고 들어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구급대원들이 나왔다. 들것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고 담요가 덮여 있었다. 얼굴은 산소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나는 구급대원에게 물었다. 살아계세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행히 발견이 빨랐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죄책감도 혼란도 온갖 감정이 뒤섞여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경찰이 집안을 조사했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다른 이웃들도 나와서 수군거렸다. 저 집에 사람이 살았대요.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응시했다. 경찰이 나왔다. 나를 불러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윗집 주민과의 관계, 언제 대화를 나눴는지, 그때 상대의 상태가 어땠는지. 나는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다. 일주일 전쯤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고 상대방은 알겠다고 했다고. 그 후로 정말 조용해졌다고. 경찰은 집 안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말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음식물은 썩어 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다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다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신고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조용했다. 윗집도 조용했다. 이제 완전히 비어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뭘 알까? 얼굴 한 번 본 게 전부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윗집 사람. 소음을 내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다. 새벽에 물을 틀고 뭔가를 끌던 소리. 그게 혹시 도움을 청하는 신호였을까? 아니면 그냥 불면증으로 밤새 집안일을 하던 걸까? 왜 문을 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무서웠던 걸까? 아니면 이미 그럴 기력조차 없었던 걸까?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했다.
독거 우울증, 저장장애, 사회적 고립. 여러 기사가 나왔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고독사,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 단절된 아파트 문화.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우울증 환자가 보이는 징후들.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 사회적 관계 단절, 무기력증, 자기방치. 그 모든 게 윗집 사람에게 해당됐다. 또 다른 기사. 층간소음으로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가 실은 정신질환자였다는 내용. 밤에만 활동하는 사람들,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소음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전문가의 말.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그저 잠을 자고 싶었을 뿐이다. 회사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잘못인가? 내 권리를 찾으려 한 게 잘못인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혹시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소음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다면, 화내는 대신 걱정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 회사 동료들이 물었다. 얼굴이 안 좋다고 무슨 일 있냐고.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윗집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내가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그들은 놀라며 잘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한 동료가 덧붙였다. 근데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층간소음도 없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편하게 산다. 그게 뭘까? 정말 나는 지금 편한 걸까? 며칠 후 윗집은 비워졌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또 연락이 왔다. 윗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다른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냄새?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사람은 이미 병원에 갔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알았다. 복도에서 묘한 냄새가 풍겼다. 처음에는 미세했다. 뭔가 음식물이 썩은 것 같은 그런 냄새. 나는 코를 찌푸렸다. 누가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냄새는 더 심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욱. 사흘째 되던 날 냄새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숨을 참아야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냄새가 났다. 주민 단톡방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슨 냄새냐고, 참을 수 없다고, 관리사무소는 뭐 하냐고. 일주일이 지나자 냄새는 악취로 변했다. 음식물 썩는 냄새를 넘어섰다. 더 역겹고 더 독하고 더 끔찍한 냄새. 코를 찌르고 목을 조이고 위를 뒤집는 냄새. 나는 마스크를 두 겹 쓰고 다녔지만 소용없었다. 냄새는 천을 뚫고 들어왔다. 이웃들이 관리사무소 앞에 모였다. 10명도 넘었다. 모두 화가 나 있었다. 이게 무슨 냄새냐고, 당장 해결하라고, 집세를 내고 사는 집에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 소리쳤다. 관리소장이 나와서 사과했지만 해결책은 없어 보였다. 원인을 찾고 있다고만 반복했다. 2주일째 되던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출근하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무슨 냄새가 나냐고 물었다. 냄새가 옷에, 머리카락에, 피부에 배어버린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냄새의 출처를 찾기로 했다. 마스크를 여러 겹 쓰고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각 집 문 앞에서 멈춰 냄새를 확인했다. 어느 집에서 나는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내 집을 지나 옆집을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한층 위. 윗집 앞에 섰을 때 확신했다. 여기였다. 냄새가 이 집에서 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악취가 진하게 새어나왔다. 나는 헛구역질을 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이건 음식물 썩는 냄새가 아니었다. 뭔가 훨씬 더 끔찍한 것. 생물학적인 무언가가 부패하는 냄새.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숨을 고르려 애쓰며 생각했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 그 사람은 분명 병원에 갔는데. 그럼 저 냄새는 뭐란 말인가? 순간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저 안에 그동안 쌓인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쓰레기? 음식물? 아니면 더 상상하기 싫은 무언가? 나는 급히 내려와 관리사무소로 달려갔다. 밤 11시였지만 당직 직원이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윗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정말 심각해요. 당장 확인해야 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보호자 연락이 안 돼서. 나는 말을 끊었다. 보호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저 집 문을 열어야 해요. 저 냄새가 뭔지 모르세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함께 올라갔다. 윗집 앞에 섰다. 직원도 냄새를 맡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심각하네요 하고 중얼거렸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하고 직원이 말했다. 이건 저희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아네? 그날 밤 경찰이 왔다. 상황을 설명했다. 극심한 악취, 이미 입원한 주민, 그럼에도 계속되는 냄새. 경찰관들은 마스크를 쓰고 문 앞에 섰다. 한 명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당연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순간 쏟아져 나온 악취에 모두가 뒤로 물러섰다. 한 경찰관이 헛구역질을 했다. 나는 코와 입을 막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 냄새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것처럼 공기를 가득 채웠다. 경찰관이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그리고 우리는 봤다.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했다. 천장까지 닿을 듯이 쌓여 있었다. 박스, 비닐봉지, 신문, 잡지, 옷가지, 음식물 쓰레기, 페트병, 캔, 온갖 것들이 무질서하게 층층이 쌓여 있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좁은 통로만 겨우 나 있을 뿐이었다. 냄새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고 있었다. 썩은 음식물, 곰팡이, 오물, 부패한 유기물.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악취의 제국. 구더기가 보였다. 하얀 구더기들이 쓰레기 사이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저기요 하고 경찰관이 소리쳤다. 혹시 누구 안 계세요? 쓰레기 더미 뒤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뭔가 꿈틀거렸다.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췄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거기 사람이 있었다. 쓰레기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얼굴은 때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눈만은 번뜩이고 있었다. 텅 빈 그러나 날카로운 눈동자. 나와주세요 하고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경찰이에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움직였다. 쓰레기를 헤치며 기어나왔다. 남자였다. 40대로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사람 같지 않았다. 마치 쓰레기 더미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오랜 세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생물처럼 보였다. 경찰관이 다가가려 하자 남자가 뒤로 물러섰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동물 같은 소리였다. 경찰관이 멈추고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다. 해치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말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뒤로 물러서며 쓰레기 더미 속으로 숨으려 했다. 경찰관들이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다. 정신질환이 의심된다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나는 문 밖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믿을 수 없었다.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얼마나 오래 저렇게 산 걸까? 몇 년일까? 아니, 어쩌면 더 오래일지도. 소방대가 왔다. 구급대원도 왔다. 정신건강 전문의도 동행했다. 여러 사람이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계속 저항했다. 소리를 질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혹은 말이 아닌 그냥 소리를. 결국 진정제를 투여해야 했다. 남자는 천천히 힘이 빠졌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들것에 눕혔다. 안전을 위해 묶었다.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 눈물인지 그냥 액체인지 알 수 없었다. 얼굴이 너무 더러워서. 들것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눈에 담긴 것들. 공포, 분노, 절망, 그리고 뭔가 더. 구원을 바라는 듯한, 동시에 모든 걸 포기한 듯한 그 복잡한 감정들. 들것이 내려갔고 구급차가 떠났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했다. 노란 테이프로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청소업체를 불러야 한다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보호자를 찾아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열린 문을 통해 안을 다시 봤다. 쓰레기의 산, 인간이 만들어낸 폐기물의 제국,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 매일 밤 들리던 소리들, 물소리, 끄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는 쓰레기를 정리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더 쌓으려 했던 걸까?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했다. 긴 시간 동안 옷을 벗어버렸다. 세탁기가 아니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다시는 입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머리를 감고 몸을 문질렀다. 하지만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피부에, 머리카락에, 폐 속에 박혀 있었다. 아니, 어쩌면 실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 새겨진 것일지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저 위에 이제 아무도 없다. 쓰레기만 남았다. 그 사람은 병원에 있다. 정신병동에. 어떤 진단을 받을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을까? 다음 날 회사에 가지 못했다. 몸져 누웠다. 열이 나고 토했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사흘 동안 집에서 누워 지냈다. 약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자려고 애썼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보였다. 쓰레기 더미, 구더기, 남자의 얼굴, 그 텅 빈 눈동자. 나흘째 되던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윗집 청소를 시작한다고 했다. 특수 청소업체를 불렀다고. 며칠 걸릴 거라고. 냄새는 어쩔 수 없으니 참아달라고. 청소가 시작됐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날랐다. 큰 봉투에 담아서 끝없이 날랐다.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사흘 동안. 트럭 한 대가 가득 차고 또 한 대가 왔고 또 한 대가 왔다. 그래도 끝나지 않았다. 나는 창문으로 지켜봤다. 트럭이 오고 갔다. 쓰레기 봉투가 산처럼 쌓였다가 실려갔다. 저게 다 한 사람이 모은 거라니. 얼마나 오래 모은 걸까? 몇 년일까? 아니, 어쩌면 10년 이상일지도. 일주일이 지나자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는 가시지 않았다.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벽에, 바닥에, 배관에, 공기 중에.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가 끝났다. 윗집은 텅 비었다. 하지만 냄새는 미세하게 남아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졌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회사에 복귀했다. 동료들이 물었다. 많이 아팠냐고, 이제 괜찮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쓰레기 더미가 나를 덮쳤다. 구더기가 내 몸을 기어다녔다. 그 남자가 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쳐다봤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환자의 누나가 짐을 정리하러 온다고 했다. 나는 그날 일부러 집에 있었다. 주말 오후 윗집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나는 슬쩍 밖으로 나갔다. 윗집 문이 열려 있었다. 중년 여자 2명이 안에 있었다. 텅 빈 집. 쓰레기는 다 치웠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벽에 얼룩, 바닥에 변색, 어둡고 축축한 분위기. 한 여자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다. 혹시 아래층에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동생이 엄청난 폐를 끼쳤죠.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는 손을 저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동생이 원래 멀쩡했어요. 회사도 다니고 친구도 많고 밝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해고당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집에만 틀어박히고 저희가 연락하면 괜찮다고만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쓰레기 모으는 것도 그때부터였나 봐요. 처음엔 작은 거였겠죠. 신문, 박스 그런 거. 근데 점점 심해진 거예요. 못 버리는 거래요. 뭐든 버리면 불안해지는 거래요. 저장장애라고 정신질환이래요. 나는 들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저 남자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웃고 일하고 사랑하고 꿈꾸던 평범한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여자가 물었다. 혹시 동생 만나신 적 있어요? 한 번 있어요. 소음 때문에 올라갔을 때요. 그때 어땠어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민폐 끼치는 존재, 내 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만 봤다. 잘 기억이 안 나요 하고 나는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입원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요. 저장장애하고 심한 우울증이래요.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년은 걸릴 거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려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 옆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산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걸 모른 채 지나간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윗집 남자는 그 단절의 희생자였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었나? 목격자? 방관자? 아니면 또 다른 가해자? 며칠 후 윗집에 새 입주자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었다. 하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소문이 퍼졌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꺼렸다. 나는 매일 그 빈집을 의식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소음이 있을 때는 시끄러워서 괴로웠다. 지금은 그 고요함이 불안했다. 새벽 1시가 되면 여전히 깼다. 습관처럼. 천장을 올려다보며 귀를 기울였다. 혹시 소리가 들리나? 들리지 않았다.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소리가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 속에, 양심 속에, 그리고 질문 속에. 나는 뭘 할 수 있었을까?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없다. 그저 질문만 남는다. 씁쓸하고 불편하고 나를 괴롭히는 질문.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 질문을 안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윗집의 기억과 함께, 그 냄새와 함께, 그 침묵과 함께.